한 남자가 결혼식장에서 서 있다.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반비 연기를 뿜어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이곳이 어딘지, 왜 자신이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른 채 반비를 입에 물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늘은 맑고 푸르르며 불은 한 점 없는 아름다움으로 그의 고독을 씻어주는 듯했다. 들은 잠시 반비를 키우다 그것을 반쯤 키운 채로 불을 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입가에 모호한 미소가 떠올랐다. 결혼식장은 북적이고 한입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어 앉았다. 남자는 그들 사이에 섞여 빈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재단에 있었다.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그녀였다. 김수진,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그는 기억 속에서 그녀의 웃음소리, 눈빛을 떠올리며 그녀가 다른 남자의 여자나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결혼식에 모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는 그녀의 핫익은 아니었다. 사실 그는 단지 그녀의 과거의 한 남자에 불과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외모까지 뛰어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된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어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반환할 수 없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오늘 하도 그녀의 결혼식을 축복해주는 일만큼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그저 옛사랑의 그림자일 뿐이다.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그는 그녀를 본다. 수지는 아름다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빛나는 존재였다. 그의 눈에 비칠 수진의 얼굴은 그가 알고 있던 수진의 얼굴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녀 아름다운 뒤에는 그와의 추억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결단이 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2년 전 겨울이었다. 어느 날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에 들렀을 때였다. 그곳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단순히 덤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갑자기 옥상 난간에 손을 대며 몸을 일으킨 것을 보았다. 그는 깜짝 놀라며 그녀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직감했다. 순간 그는 그녀를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막는지 몰랐고 오히려 그를 비난했다. 왜 날 막는 거죠? 당신 따위가 뭐라고? 그녀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려 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건네며 말했다.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지만 때때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매일 병원을 찾아가 그녀와 시간을 보냈고 점점 더 그에게 그녀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러나 어느 날 수지는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신부전증이야. 그녀의 덤은 그녀가 오랜 시간 숨기고 있었던 비밀이었다. 신부전증은 그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의사는 그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안이 있었다. 수진과 그는 이식 조건이 맞아떨어졌고 신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녀가 건강을 되찾자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그녀가 떠나갈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알았다. 그녀의 마음이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국 그는 그날을 맞이했다. 시진은 그의 앞에서 차갑게 말했다. 진우 오빠, 우리 헤어져. 그는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임래?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시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을 취하지는 않았다. 미안해, 진우 오빠.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결혼식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날 결혼식이 끝난 후 그는 결혼식장에서 홀로 나왔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그는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의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에서 결혼식의 잔재들이 바람에 실려 휘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미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 결혼식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다.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곳에서 떠난 그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그 결혼식장에서 떠나지 못한 채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연호는 그녀의 결혼식과 함께 영원히 묵혀버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의 운명이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어쩌면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또한 가장 괴로운 날일지도 모른다. 수진이 결혼식장에 등장했을 때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녀의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흰색 드레스는 그녀의 청순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 남자는 그녀와 딱 맞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둘은 서로에게 너무 잘 어울렸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전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 순간에 응축된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가슴속에서 짓눌리며 수천 개의 가시처럼 내 몸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그 남자와 있을 때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 남자는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다. 그는 시진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다. 반면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결국 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를 놓아주자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녀에게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한순간에 끝났다. 한입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남은 것은 그 남자와 시진뿐이었다.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차에 올랐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했다. 수진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 잘 살아. 그 말은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그 말에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마음 속에서 그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감정으로 깊이 각인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의 결혼식을 떠나며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 나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녀를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그 남자,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의 첫인상은 아주 차갑고 냉철했다. 그 남자는 나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수진을 잘 부탁합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한마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
그는 그저 나와의 관계를 지나친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의 눈에서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을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그가 수진을 행복하게 만들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그 남자와의 만남 이후 나는 더 이상 수진을 만날 수 없었다.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녀를 떠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그때 당시 나는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혼자였고 점점 더 외로워졌다. 내 안에 쌓인 분노와 고통은 어느 순간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수진을 떠나보낸 후 나는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을 느꼈다. 그 남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점차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남자, 나는 그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수진을 그의 손에 맡기고 난 뒤 내 마음속에서 그는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가 수진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칠무의 결단이었다. 그 남자가 나를 넘볼 수 없도록 나는 그에게 반드시 경고를 줄 필요가 있었다. 몇 주 후 나는 그 남자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매우 조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숨겨진 면모를 직단했다. 그가 정말로 수진을 위해 좋을 사람일지 나는 의심을 품었다. 그래, 나는 그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진을 떠나보낸다. 나는 이제 그 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어느 날, 한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메일은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져 있었다. 그 내용은 내가 예전에 받았던 메일 중 하나와 비슷했다.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고 그녀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그 남자, 나는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내온 메일에는 분명히 죽여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그 메일을 받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 남자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또다시 온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분명했다. 그 남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 남자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저는 결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유가 충분하다면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진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수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었다고 적어두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남자는 다시 출소한 뒤 또다시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 남자, 그는 정말로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진의 요구를 수락했다. 그녀가 내게 부탁한 것이 복수라면 나는 그 복수를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처벌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 복수를 위해 내 삶은 점점 더 어두워져갔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나는 그 복수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남자를 죽이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했다. 결국 나는 그 남자와 마주했다. 그날 나는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남자가 눈앞에 다가올 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바나스를 당겼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는 그동안 쌓인 모든 고통과 분노가 폭발했다. 총소리가 울려 커졌다. 그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고 나는 그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복수의 결실을 맛봤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수진을 괴롭힐 수 없었다. 상담사와 마주한 나는 여전히 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차가운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는 내 고통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가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내 몸과 마음을 쥐어짜는 이 아픔을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무시하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없을 거야. 속으로 그렇게 되느이며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어떻게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떠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진. 그리워서 미칠 것 같고 그리움이 내 가슴을 파고드는 그 얼굴. 수진은 내게 전부였고 나는 그녀와 함께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 부서진 꿈을 되찾으려는 모든 노력은 헛되이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수진을 잃은 그 순간 내 삶은 멈췄다. 내 모든 것이 무너졌고 나는 그 무너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 했으나 그 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이었어. 내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그녀와의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왜 그날 내가 좀 더 빨리 갔었더라나? 내 마음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구쳤다. 왜 그날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 불길은 점점 커지며 내 몸을 타고 올라왔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이 모든 감정이 내 안에서 폭발할 듯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력적일까? 나는 얕을 신음을 삼키며 가슴을 움켜잡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기억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왜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날 더 빨리 갔더라면 그녀는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그 고통은 나를 끝없이 괴롭혔다. 어디 아프세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가 물었던 그 질문이 너무도 평범해서 나는 다시 한번 내 고통을 느꼈다. 이게 아픔이 아니면 무엇이 아픔일까? 내 몸속의 고통이 다시 한번 나를 사로잡았다.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안에서 수진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 생각을 밀어냈다. 수진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다. 저는 상담사가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슬픔과 고통이 내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찬란한 빛이 스며들었다. 내 안에 어둠을 비추는 듯한 그 빛은 상담사의 말에서 나온 것이었다. 저도 살아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떨렸다. 저도 당신처럼 하루아침에 살아나는 사람을 잃었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저는 그때 나 자신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을 잃었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고통은 내가 겪었던 것과 비슷했다. 내가 느낀 고통이 아니다. 그가 겪은 고통이 내게 전해졌다. 그때 저는 제가 살아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살아야만 했죠. 상담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내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느꼈다. 그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내 안에서 조금씩 그가 전해주는 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도 살아남았고 나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그 순간 내 안의 감정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내게 고통을 이겨낼 사람으로서 별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별표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을 조금씩 열며 그동안 밀어넣었던 모든 감정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수지는 직장까지 걸어갔어요. 내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나는 수진을 데리러 가야 했는데 그날 늦어서 내 말이 다시 떠오르자 상담사는 내 말을 끊지 않고 차분하게 들어주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날 수지는 직장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내가 수진을 데리러 가기 전에 그 미친 놈이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 놈이 수진의 핸드백을 떼앗으려 했고 그걸 막으려고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그 순간 내 몸이 다시 떨렸다. 그때 내가 더 빨리 갔더라면 수지는 살아있었을 텐데. 내가 말을 멈추자 상담사는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그 일이 있음 후 어떤 감정을 느꼈나?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날 이후도 나는 내일 자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조금 더 빨리 갔더라면. 상담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원망은 당신 자신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질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 수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 그런 생각은 그만두세요. 내 몸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불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갈등과 분노, 좌절이 만들어낸 악마의 불꽃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몸은 움직여야 하고 머리는 계속해서 일을 생각해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은 그저 죽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흐르는 이미지들을 따라갔다. 내가 살던 집,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들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나도 그들을 사랑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삶은 점점 더 얽히고 나는 나 자신도,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다. 그날 나는 상담을 받기로 했다. 어쩌면 내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억눌린 감정들이 풀리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내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다. 상담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고통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다.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상담사의 방에 들어가면서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그가 내게 어떤 조언을 줄지, 정말 나를 이해해 줄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상담이 시작되었고 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말이 나를 치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지하고 진심 어린 것 같다. 내가 그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커졌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상담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주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대화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는 느낌이었다. 상담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휘두르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찼다. 그는 내가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안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을 끌어안고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내 안에 숨겨둔 아픔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고 그게 내가 받을 상처로 돌아왔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해하려고 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진짜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동안 내 감정을 무시하고 그것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다시 물었다.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심지어 그냥 묻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담이 끝난 후 나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상담은 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불안과 두려움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었다. 내 마음속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계속해서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후 몇 번의 상담을 더 받았다. 매번 상담을 받으면서 내 마음은 조금씩 나아졌다. 물론 완전히 고통을 없앨 수는 없었지만 덜표덜표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덜표덜표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다. 그동안 내가 아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상담사의 말대로 내 감정을 표현해보았다. 예전에는 울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냈던 내가 어느 날 혼자서 울었다. 그 울음은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내 안의 불꽃은 조금씩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나는 힘일까? 그 질문에 밤을 찾은 것 같다. 비록 아직도 많은 고통이 남아있지만 나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조금씩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한밤중 어둠이 깔린 집안. 문득 나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내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고통과 불안 속에서 나의 정신은 한디에 다다른 듯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차가운 땀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서서히 이 집에서 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붙이고 있었다. 혹시 이곳에 더 이상 남아있으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질까?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그 별들이 아무리 반짝여도 내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경험한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 여러 사건들이 겹쳐가며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친구들, 가족, 모두 나를 멀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내가 짊어진 어떤 죄책감이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저 불안하게 떠도는 그림자처럼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다. 나는 그날 그 사람을 만났었다. 그가 내게 말한 것들은 너무도 무서운 경고였다. 이제 당신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듣기조차 힘들었다. 그저 혼란스러웠고 머리가 아파왔다. 그런데도 나는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야만 했다. 그가 말했다. 저녁 8시 25분에 에밀리가 나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에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부터 나의 시기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야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묻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가 내게 한 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무서운 일들이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고 나를 쳐다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그들이 나를 멀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미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었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나는 계속해서 고민했다. 하지만 내가 남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이제는 바를 선택이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나는 다시 그 지리에 발을 들여놓았다. 집 안은 여전히 어두울 상태였고 어딘가에서 나는 미세하게 들리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발소리는 내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나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고 그 소리는 결국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앞에 있었다. 그는 고요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군요. 그 사람은 묻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그 상황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에게 준 지침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겪어야 할 고통과 순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끝이 없을 것이며 이 끔찍한 악몽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따라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당신은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내게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의 말대로 이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겪을 모든 고통과 끔찍한 사건들은 결국 나에게 밥좋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고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독거기집을 찾지 마시고 기상 전환을 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거실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긴 다른 방들과 달리 바깥의 어둠과 맞닿지 않아요. 물론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만큼은 안전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오나나 단불할 때마다 몰려드는 그것들은 깜깜한 곳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전환을 만지는 전문가에게 그것들이 지나가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약을 못 끊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간 저도 그 사람은 다신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자정이 되기 전에 모든 항목에 대한 지시 사항을 지켰다고 해도 집단적인 위험을 느낀다면 거실 뒤편 덕난로에 돈을 붙이세요. 진짜 간혹 정말 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전기가 나간 뒤 2층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곧 1층 현관이 미친 듯이 번폭으로 올라올 거예요. 경찰을 부른다고 헛되이 시간을 쓰지 않길 바래요. 메시지에 적힌 다른 항목은 해주세요. 그리고 페트병의 단기 점수를 모두 몸에 돈 후 덕난로에 불을 붙이세요. 불을 붙일 때는 메밀리가 준 목탄을 이용하세요. 집안의 연기가 조금 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덕난로가 저절로 꺼질 때까지 약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양탄자를 젖히면 마룻바닥에 뚜껑을 열 수 있는 공간이 보일 겁니다. 그곳에 숨으세요. 아침이 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덩치가 저보다 크긴 하지만 저랑 예밀리까지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서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8번째 자정이 되기 전에 냉장고 식료통 위치가 그려진 종이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닥에 붙여 두세요. 자정이 되면 오나의 찜질 위치에서 들리던 발소리 중 하나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올 거예요. 원아가 탈출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아저씨가 침실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애초에 자정까지 멀쩡히 깨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것들 대부분은 모나의 팔찌를 놓으려고 시작을 부리지만 적어도 자정에 내려오는 그놈은 아니에요. 말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림을 알아보는 놈이라 식료품 제도로 대처할 수 있어요. 이후 도어에서 뭔가를 씹고 부수는 소리가 나더라도 무시하세요. 전기가 다 나나서 냉장고 문이 열릴 때 아찔가 날 수도 있는데 모나한테 줄 모리란 놈이 먹을 만한 것 떼곤 에밀리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배가 부르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대매할 거예요. 아저씨가 탐이 너무 나서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한번 봐야겠다면 놈이 돌아갈 때 슬쩍 겼는지로만 보세요. 너무 배부르면 굳이 뭔가를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놈은 우리가 10년 공돈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눈빛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놈은 우리가 내놓은 음식을 자주 찾아오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전에 이 집을 떠났던 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놈은 이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9번째, 새벽 2시 이후에는 거실의 어둠 속에서 간헐적으로 뭔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집안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인다면 아저씨의 시력이 나빠서 섞어들 보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슬슬 그것들이 내려와서 수작을 부리고 말을 걸 거예요. 옛날 밤안처럼 들리는 말소리도 있고 괴상한 웅얼거리는 소리도 섞여서 알아듣긴 힘들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아저씨도 모르게 2층으로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남은 송곳대로 모두 거실 소파 주변 바닥에다 받아버리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되 눈을 감지 마세요. 손소가 남았다면 그걸 뿌리셔도 됩니다. 그것들은 기척을 느끼고 움직이기 때문에 잡기를 써서 얻지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아저씨 눈 주변으로 노랗게 타오르는 시선이 믿겨질 때는 총을 뽑아서 당장이라도 쏠 준비를 하세요. 얘네들은 아저씨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점점 시선과 기척이 늘어날 거예요. 저희 도구도 거실에서 총을 쏘는 건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직관적인 공격이 제일 크게 먹혔더라고요. 꼭 저희가 준비한 처마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새벽 3시 이후에 집 2층 나무 근처에서 3가지 소리가 날 겁니다. 메시지를 잘못 쓴 게 아니에요. 되게 동명이 실소리는 맞는데 무슨 개같이 듯이 소리를 토해내더라고요. 아무튼 3시 이후에 저 소리를 들으셨다면 즉시 덕난로로 뛰어가셔서 굴뚝을 막아버리세요. 덕난로 위쪽에 보면 철제로 된 여닫이 뚜껑이 보일 겁니다. 손붓을 가져와서 여닫이 뚜껑 잠금쇠에 씻어나오면 아사처럼 쫙 들어갈 겁니다. 만약 손붓을 다 쓰셨다면 아저씨가 마루에 닫았던 손붓 중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쓰세요. 경기가 조금 흐트러질 수는 있지만 밖에서 우러대는 그놈은 안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밤이 짙어갈수록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날 경찰이 왔다거나 택배가 도착했다거나 기사가 개발됐다거나 모두 무시해야 합니다. 이 집에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어두운 숨이 숨어있는 그곳들이 눈을 부릅뜨고 당신을 지켜보며 속삭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든 소리들은 그저 괴상하고 시끄러운 잡음일 뿐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소리들, 특히 경찰의 목소리라면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심지어 당신이 그것들을 직접 듣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저씨가 덕난로에 돌을 붙이며 매달린 짐승들이 내는 고통의 소리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이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칠 때 당신은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웃들이나 경찰이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모나가 그 짐승을 마주했던 순간
그 누구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죠. 그것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임을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당신과 내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방문한 적이 없다면 그건 아마도 그들의 무능력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이 집의 어두운 비밀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그들을 이 집에 들여보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수사나 사건 해결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이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당신이 처음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불안과 긴장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 집의 벽 안에 닫혀있던 기밀들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모른 채 집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한때 평범했던 집이 점차 다른 존재로 바뀌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결코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은 거였죠.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아직도 이 일을 맡고 싶다면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먹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예밀리에게 말하고 집에 돌아가서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코트 예약을 취소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이 일을 맡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그 후로 아무것도 미루지 말고 곧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집을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이 일을 맡았다면 당신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이 겁에 질려서 집기를 부수고 노란 눈에게 춤을 추거나 아니면 TV 입점을 깨뜨린다 해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당신이 이 일을 맡는다면 모든 일이 끝날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은 혼란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나 봅시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치, 귀신, 공부, 술과 담배, 그리고 아버지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술과 담배로 가득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은 우리 가족을 점차적으로 파괴해 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엄마는 늘 자신을 방어하려 애썼지만 그럴 때마다 늘 무너졌습니다. 엄마와 나 둘 다 그 폭력에 내몰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그 지옥 같은 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그리워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도저히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죠. 성인이 된 뒤 집을 떠나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엄마가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아버지만 떠올리면 그때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라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술과 담배는 이제 나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나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어둡고 찌든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 담배 연기를 맡았을 때 그 냄새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젠 길을 가는 사람들마다 그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그때마다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했고 불욕질이 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아무리 상회적인 생활을 한다 해도 나는 정상적인 일상을 살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나는 진단밖에 받을 수 없었죠. 그날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피로가 쌓여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담배 연기와 불쾌한 냄새가 내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피하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바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일단 이 전화는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번호에서 오는 불안감이 나를 억지로 끌어들였습니다. 김섬진 씨 맞으시죠? 경찰서 홍순철 경장입니다. 수상한 일이 발생해서 연락드린 거이다. 경찰의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무엇인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왜 내게 전화를 했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전화가 왜 이 시점에서 왔는지, 또 내가 받은 이 전화가 정말 경찰의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받아야 할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는 점차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차가운 공기와 완전히 고요한 분위기에 짓눌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그 순간의 압도적인 고요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은 단지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뭔가, 아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강해지면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점차적으로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매우 희미했고 어두운 공간에서 보면 마치 작은 점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 빛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변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눈부시게 밝아졌다. 나는 그 빛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내 몸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빛은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내 몸과 마음은 그 빛을 향해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마치 그 빛이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빛을 향해 다가갈수록 내 몸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듯했다. 그 빛이 나를 끌어들이는 힘이 너무 강해서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빛은 더욱 강렬하게 나를 비추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그 빛을 음시했지만 그 빛 속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갑자기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변했다. 더 가까이 와. 그 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씩 그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며 내 마음은 점점 더 술면스러워졌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고 나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작은 막대기 같은 물체였다. 그것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막대기 끝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아주 강렬했으며 그 빛을 보자마자 나는 그곳으로 손을 뻗었다. 손이 그 빛에 닿는 순간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강한 전율이 내 몸을 스쳤다. 내 손끝에서부터 느껴지는 전기의 흐름 같은 그 느낌은 마치 내 몸 안의 모든 것이 깨어나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나는 그 느낌에 빠져들며 다시 한번 그 빛 속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때 내 귀에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그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
그 목소리는 무척 낮고 떨리는 음성으로 나를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몸은 그 소리의 명령에 따라 멈춰섰다. 갑자기 내 앞에서 막대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존재가 그 막대기를 휘두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이 단순한 물체가 아니다. 무엇인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직감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나는 그 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전율과 그 빛이 내게 전하려는 메시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 빛은 더욱 강렬하게 내 앞에 나타났다. 그 기 속에서 나는 점차적으로 하나의 형체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나에게 너무나도 이상하고 기괴하게 느껴졌다. 그 형체는 내게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너는 여기에 왜 왔니?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그 형체는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에는 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이곳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 그 말을 들은 나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이곳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끔찍한 곳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다만 욕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 형체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너는 이곳의 규칙을 따라야만 해.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마치 그 형체의 명령을 따르는 듯 움직였다. 내가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곳에서 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형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 없었다. 내 손은 여전히 그 빛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빛은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었다. 그 빛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듯 나를 따라 움직였다. 나는 그 빛을 따라가며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결심을 다졌다. 하지만 그 빛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